새벽 5시 강지훈의 세상은 언제나처럼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은 성체와도 같았지만 그 안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차갑게 빛났고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달리는 가구들은 마치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7년 전 그의 아내 서윤이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로 이 집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지훈은 킹사이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의 움직임에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루틴. 그것이 지난 7년간 그를 지탱해온 갑옷이었다. 그는 헬스룸으로 향해 정확히 1시간 동안 땀을 흘렸다. 그의 근육은 강철처럼 단련되었지만 그 어떤 운동도 마음속 깊은 곳의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샤워를 마친 그가 드레스룸에 들어서자 수십 벌의 명품 수트가 그를 맞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가장 어두운 네이비색 수트를 골랐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색 유진그룹의 총수 강지훈에게 가장 어울리는 색이었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아들 민준과 함께였다. 하지만 그 시간은 식사라기보다는 침묵의 의식에 가까웠다. 8살이 된 민준이는 7년 전 엄마를 잃은 후 말을 잃었다. 필요한 대답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젓는 것으로 대신했고 그 외의 감정 표현은 거의 하지 않았다. 아이의 세상은 고요한 흑백 영화와도 같았다. 길고 흰 식탁의 양끝에 앉은 아버지와 아들. 그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 이상으로 멀게 느껴졌다. 유능한 가정부가 정성껏 차려낸 식사가 놓여 있었지만 부자의 식사는 언제나 삭막했다. 민준아, 오늘 학교는 아빠가 데려다 줄까? 지훈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생에 걸친 권위와 명령에 익숙해져 딱딱하게 울렸다. 민준이는 작은 포크로 오믈렛을 찔러보기만 할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오라는 뜻이었다. 지훈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잡혔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총수였다. 수만 명의 직원이 그의 말 한마디에 움직였고 그의 결정 하나가 시장의 판도를 바꾸었다. 하지만 그는 이 작은 아이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 방법을 알지 못했다. 수많은 심리치료사와 아동 전문가들이 민준이를 거쳐갔지만 아이의 침묵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다. 전문가들은 아이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기 전까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다림, 지훈에게는 가장 낯선 단어였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세계에서 그는 무력한 이방인이었다. 아이의 슬픔은 그가 정복할 수 없는 유일한 영토였다. 그날 저녁 지훈은 평소와 다른 결정을 내렸다. 보통은 저택에서 저녁을 해결했지만 그날따라 숨막히는 침묵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하라고 지시했다. 어쩌면 새로운 환경이 아이에게 작은 자극이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청담동에 위치한 프렌치 레스토랑 르시엘이었다.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클래식 음악, 그리고 나지막한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흐르는 공간. 지훈은 이런 곳에 익숙했지만 민준이는 작은 몸을 잔뜩 굳힌 채 주변을 경계했다. 회장님,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배인이 허리를 굽히며 그들을 가장 조용한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지훈은 민준이를 어린이용 의자에 앉히고 메뉴판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메뉴판이 아닌 창밖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아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때였다. 주문하시겠습니까?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이 고개를 들자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한 여직원이 온화한 미소를 띤 채 서 있었다. 이서연, 그녀의 명찰에 적힌 이름이었다. 화려한 미인은 아니었지만 편안하고 따뜻한 인상을 주는 얼굴이었다.
특히 선하게 휘어지는 눈매가 인상적이었다. 지우는 무심하게 스테이크와 파스타 몇 가지를 주문했다. 서연은 그의 주문을 능숙하게 받아 적고는 민준이에게 시선을 돌렸다. 보통의 직원들은 지훈의 차가운 아우라에 눌려 아이에게는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못했지만 그녀는 달랐다. 꼬마 손님은 뭘 마시고 싶어요? 오렌지 주스 맛있는데 가져다 줄까요? 서연은 몸을 낮춰 민준이와 눈을 맞추며 다정하게 물었다. 민준이는 처음 보는 그녀의 모습에 놀란 듯 동그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기만 했다. 아이가 대답이 없자 서연은 멋쩍게 웃으며 일어서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지난 몇 년간 아빠의 질문에도 고개만 젓던 아이. 수많은 의사들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던 아이. 그 작은 입술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열렸다. 엄마. 소리는 아주 작았다. 주변의 소음에 묻힐 만큼 희미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지훈의 심장을 관통하는 천둥 소리와도 같았다. 그는 숨을 멈췄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아이의 그 한마디만이 그의 귓가에 울렸다. 민준이는 멍하니 서연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작은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7년 동안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그 단어. 아이는 눈앞의 낯선 여인에게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엄마의 그림자를 보았던 것이다. 서연은 당황했다.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붉어진 얼굴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그녀는 아이가 자신 때문에 혼란스러워졌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고 했다. 잠깐만요.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큰 키와 압도적인 존재감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지훈의 시선은 아들에게서 서연에게로 그리고 다시 아들에게로 향했다. 민준이는 여전히 서연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아주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 지훈은 보았다. 절망의 늪에서 발견한 단 하나의 동아줄을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계산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성 논리 상식, 그 모든 것이 불가능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아들의 눈에 서린 희미한 빛은 그 모든 것을 압도했다. 그는 7년 만에 처음으로 계획이 아닌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이름이 이서연 씨라고 했죠. 지훈이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레스토랑의 손님이 직원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빛처럼 집요하고 강렬했다. 네. 오늘 근무 언제 끝납니까? 네. 10시에 끝납니다만. 끝나면 잠시 나 좀 봅시다. 할 얘기가 있으니. 그것은 질문이 아닌 통보였다. 서연은 그의 막무가내식 태도에 불쾌했지만 감히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방으로 사라졌다. 그날의 식사는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지훈의 모든 신경은 오직 10시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이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7년 만에 처음으로 잠들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지훈은 느낄 수 있었다. 아이의 얼어붙었던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10시 정각 지훈은 레스토랑 후문 주차장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피곤한 기색으로 동료들과 함께 나온 서연은 그의 검은색 세단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지훈이 차에서 내리자 그녀의 동료들은 놀란 눈으로 수군거리며 자리를 피해 주었다. 무슨 일로? 서연이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서론을 꺼낼 생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본론으로 직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차가운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절박했다. 그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세상에서 가장 황당하고 미친 제안을 하려고 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남자가 미친 게 틀림없었다. 오늘 처음 본 그것도 손님으로 만난 남자. 아들이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하자고. 그녀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한치의 농담도 없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도 있는 유일한 기회를 붙잡으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회의 중심에는 바로 눈앞에 평범한 웨이트리스 이서연이 있었다. 그의 성체에 불어온 예기치 못한 바람, 그 바람이 그의 굳어버린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입에서 나온 결혼이라는 단어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비현실적인 메아리처럼 울렸다. 이서연은 몇 초간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다 이내 상황을 깨닫고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처음에는 작은 실소였지만 점차 억누를 수 없는 웃음이 되어 터져나왔다. 하하하하, 지금 저한테 프러포즈 하신 건가요? 그녀는 웃다가 눈물까지 찔끔 나왔다. 세상에 이런 황당한 코미디가 또 있을까? 오늘 처음 본 남자, 그것도 아들이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하자니. 그녀는 이 남자가 아주 질 나쁜 농담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정신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네요. 아니면 혹시 몰래카메라 같은 건가요? 요즘 유튜브에 그런 게 유행이라던데. 서연은 비꼬는 투로 쏘아붙이며 몸을 돌렸다. 이런 미친 사람과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팔을 붙잡는 강지훈의 손길은 강하고 단호했다. 그의 손은 뜨겁지도 않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섬뜩하게 느껴졌다. 농담이 아닙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의 지독할 정도로 진지한 얼굴을 마주하자 서연의 웃음기가 싹 가셨다. 이 남자는 진심이었다. 그 사실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고 불쾌하게 만들었다. 이거나요. 당신이 미쳤든 진심이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난 당신 아들의 엄마가 아니라고요. 서연이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은 당신을 보고 7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를. 그의 목소리에 아주 희미한 감정의 파동이 실렸다. 그것은 절박함이었다. 재벌 총수에 가면 뒤에 숨겨진 아들을 둔 한 아버지의 처절한 마음이었다. 내 아들 민준이는 실어증을 앓고 있습니다. 7년 전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부터였죠.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능하다는 의사들은 모두 만나봤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아이의 시간은 7년 전에 멈춰 있습니다. 지우는 담담하게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레스토랑에서 보았던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짊어진 듯한 그 작은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런데 오늘 민준이가 당신을 보고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아이 눈에서 내가 7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빛을 봤습니다. 이서연 씨,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그리고 내 아들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서연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동정심만으로 받아들이기엔 그의 제안은 너무나 터무니없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나더러 당신 아들의 장난감 엄마라도 되라는 건가요? 미안하지만 사람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연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녀는 돈 때문에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부자들의 오만함에 식물이 나 있었다.
물론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압니다. 지우는 예상했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는 그녀를 놓아주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는 사업을 제안하는 CEO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래서 결혼이 아닌 거래를 제안하는 겁니다. 이서연 씨의 인생을 통째로 사겠다는 게 아닙니다. 딱 2년 당신의 시간을 사겠습니다. 거래라고요. 네, 일종의 계약 결혼입니다. 지우는 마치 기업 합병 조건을 설명하듯 차분하고 명료하게 말을 이어갔다. 이서연 씨가 2년 동안 내 아들 민준이의 법적인 엄마가 되어주는 조건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 살면서 아이의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진짜 엄마처럼 아이에게 따뜻함과 안정을 주는 역할입니다. 그 외에 부부로서의 어떤 의무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각자의 사생활은 철저히 보장될 거고요. 서연은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 남자는 결혼마저도 사업 계약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내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해야 하죠? 그 대가로 이서연 씨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훈의 말이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꽂혔다. 그는 이미 그녀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다. 서연 씨 29세, 보육원 출신. 2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사채 빚 2억 원. 현재 사는 곳은 월세 30만 원짜리 옥탑방. 한 달 수입은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월급 200만 원 남짓. 그 돈으로 이자와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는 100만 원도 채 남지 않죠. 그렇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가장 아프고 숨기고 싶은 현실을 이 남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읊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자신의 뒷조사를 끝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당신 뭔데 남의 인생을 멋대로. 2년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위자료로 10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아버님의 빚은 물론 서연 씨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겠습니다. 2년 후 당신은 빚 하나 없는 몸으로 10억을 들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벌어도 만져볼 수 없는 돈입니다. 10억, 그 액수는 서연에게 현실 감각을 마비시킬 만큼 엄청난 것이었다. 그 돈만 있으면 지긋지긋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매일 밤 잠 못 이루게 하던 빚 독촉 전화에서도 곰팡내 나는 좁아터진 옥탑방에서도 해방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이름과 인생의 인연을 팔아야 했다. 영혼을 파는 것과 다름없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당신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옥이었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녀의 동요를 놓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것은 동정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입니다. 나는 내 아들을 위해 최고의 투자를 하려는 것이고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는 겁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일 뿐입니다. 지우는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연락 주시오. 만약 그때까지 연락이 없다면 이 제안은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 검은 세단이 소리 없이 미끄러져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손에 쥔 차가운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유진그룹 회장 강지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아는 이름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문을 열자 익숙한 곰팡내와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책상 위에는 어김없이 빚 독촉장이 놓여 있었다. 마지막 통보라는 붉은 글씨가 섬뜩했다. 그녀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강지훈의 말을 되뇌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일 뿐입니다. 정말 그럴까?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레스토랑에서 보았던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향해 엄마라고 부르던 그 작고 희미하지만 절박했던 목소리, 세상과 단절된 채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던 아이. 어쩌면 그 아이의 모습에서 보육원에서 외롭게 자랐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는지도 모른다.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만약 그 제안이 단지 돈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녀는 이렇게까지 고뇌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망울이 7년 만에 터져나온 그 한마디가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밤새 뒤척이던 그녀는 동이 틀 무렵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엉망이었다. 퀭한 눈, 푸석한 피부. 이것이 자신의 현실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오전 8시 50분.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강지훈의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감정 없는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 비서실입니다. 강지훈 회장님, 바꿔주시겠어요? 어제 레스토랑에서 뵈었던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지훈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결정했나? 서연은 심호흡을 한 번 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조각들을 삼키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네,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1시간 후 서연은 유진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에서 강지훈의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백과사전만큼이나 두꺼운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혼인계약서, 그 차가운 제목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계약서의 내용은 지훈이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집요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과 역할을 규정하는 조항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변호사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주요 조항들을 설명했다. 계약 기간 2년, 기간 종료 후 이혼에 합의하며 위자료 10억 원을 지급한다. 계약 기간 중 강민준 군의 어머니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서연은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펜을 집어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계약서의 가장 마지막 장, 이서연이라고 적힌 이름 옆에 자신의 서명을 남겼다. 펜 끝이 종이를 떠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지난 인생이 막을 내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무대 위로 올라섰음을 직감했다. 이서연의 인생이 바뀐 것은 계약서에 서명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이었다. 그녀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에 자신의 초라한 살림살이를 우겨 넣었다. 몇 벌 되지 않는 옷과 달아빠진 책 몇 권, 그리고 부모님의 유일한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 그것이 그녀 인생의 전부였다. 옥탑방 문을 잠그고 돌아설 때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시원섭섭함보다는 마치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는 듯한 막막함이 더 컸다. 약속된 장소에 나가자 어제 보았던 바로 그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다가와 멈췄다. 운전기사가 내려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던 차에 오르자 고급 가죽 시트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며칠 전만 해도 만원 버스에 시달리던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차는 서울의 부촌인 평창동의 언덕길을 한참이나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철문 앞에서 멈췄다. 성벽처럼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현대적인 디자인의 저택은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미술관이나 요새처럼 보였다. 그녀가 앞으로 2년 동안 살아야 할 곳, 강지훈의 성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압도당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고 내부는 군더더기 하나 없는 완벽한 질서의 세계였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거대한 크기의 추상화, 그리고 최소한의 가구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지만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중년의 집사가 그녀를 맞았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마치 다른 사람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했다. 집사는 자신을 오집사라고 소개했고
그 뒤로 줄지어 서 있던 사용인들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호기심과 경계심,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뒤섞여 있음을 서연은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에 던져진 이물질이었다. 잠시 후 2층에서 강지훈이 내려왔다. 그는 집에서조차 완벽한 셔츠 차림이었다. 왔군. 그는 서연의 가방을 한번 훑어보고는 오집사에게 눈짓했다. 방으로 안내해드려.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목록을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네, 회장님. 지훈은 서연에게 집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했다. 1층은 거실과 주방 서재, 2층은 침실들. 그의 설명은 마치 신입사원에게 사무실을 안내하는 것처럼 건조했다. 여기가 당신이 쓸 방이야. 그가 문을 열어준 곳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넓고 호화로운 방이었다. 하지만 그곳 역시 모델하우스처럼 텅 비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지만 서연은 자신이 황금 세장에 갇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내 방은 복도 끝이고 민준이 방은 바로 옆방이야. 아이에게는 차차 설명할 생각이야. 오늘은 당신도 피곤할 테니 우선 쉬도록. 그는 용건을 마쳤다는 듯이 뒤돌아서려 했다. 잠깐만요. 서연이 그를 불러 세웠다. 민준이는 지금 어디 있나요? 지훈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 자기 방에 있어. 지금 한번 봐도 될까요? 서연의 요청에 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거절하지는 않았다. 민준이의 방은 아이 방이라기엔 너무나 고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방 한쪽에는 최고급 장난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다. 아이는 거대한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아 미동도 없이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텅 빈 정원을 바라보는 아이의 작은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여서 서연은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지훈이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다. 민준아, 이쪽은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지내실 이서연 씨다. 그는 엄마라는 말을 차마 입에 담지 못했다. 민준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이는 서연을 보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무감각한 눈빛이었다. 레스토랑에서 보았던 그 희미한 생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서연은 실망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가 몸을 낮춰 눈높이를 맞췄다. 안녕 민준아. 나는 서연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민준이는 대답 없이 그녀를 쳐다보기만 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 그가 중얼거리며 방을 나가려 할 때였다. 서연은 방 한쪽에 놓인 스케치북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크레용으로 그린 공룡 그림이 있었다. 와, 이거 민준이가 그린 거야. 티라노사우루스네. 정말 멋지다. 이빨 표현이 아주 실감나는데 서연의 말에 처음으로 민준이의 눈동자가 아주 살짝 움직였다. 아이의 시선이 스케치북으로 향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희망을 보았다. 그날 저녁 지훈은 서연에게 내일 저녁 가족 식사가 있다고 통보했다. 그의 죽은 아내 서윤의 가족과의 식사 자리였다. 서연이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관문이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최고급 브랜드의 옷과 구두 보석을 가져다 주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지훈의 아내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꾸며냈다. 하지만 서연은 갑옷처럼 느껴지는 그 화려한 옷들 속에서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약속된 장소는 한정식집의 고급스러운 룸이었다. 방 안에는 지훈의 장인과 장모, 그리고 처남인 최민혁이 먼저 와 있었다. 최민혁은 유진그룹의 전무이사로
호시탐탐 그룹의 경영권을 노리는 야심가였다. 그는 죽은 동생의 아들인 민준이를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는 남자였다. 서연이 지훈과 함께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특히 최민혁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는 서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서연입니다. 서연이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장인과 장모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최민혁은 입가에 비웃음을 머금은 채 입을 열었다. 매제 갑자기 결혼이라니. 우리한테는 상해 한마디 없다가 이렇게 통보하는 건 무슨 경우인가? 결혼은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형님. 지훈이 차갑게 받아쳤다. 최민혁은 지훈의 말을 무시하고 시선을 서연에게 고정했다. 그래, 이서연 씨라고 했나? 우리 매제가 워낙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말이야. 도대체 어디서 이런 분을 만났는지 궁금하네. 신데렐라 스토리라도 되는 건가? 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대놓고 그녀를 신분 상승을 노리는 여자로 취급하는 것이었다.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레스토랑 하 역시 그렇군. 우리 민준이 엄마 자리가 그렇게 우스워 보였나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인지도 모르는데 형님 말이 지나치십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최민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배경을 캐묻기 시작했다. 부모는 뭘 하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집안은 어떤지. 서연은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 외에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그 사실을 고백하자 최민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었다. 보육원 그거 잘 됐네. 어차피 가진 것 없는 몸이니 우리 매제가 주는 돈이나 챙기면 그만일 테니 얼마 받기로 했어. 10억, 20억, 그만. 지훈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살벌한 분위기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서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입술을 깨물었다.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의 시작이었다. 최민혁은 뻔뻔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왜 이래 매제. 난 그냥 우리 조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우리 민준이는 최 씨 가문의 핏줄이기도 하다고. 저런 여자한테 엄마 노릇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지. 그날의 식사는 지옥과도 같았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훈과 서연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 서연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준이의 외로운 뒷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화려한 옷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는 조용히 민준의 방으로 향했다. 아이는 아직 잠들지 않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아마도 낯선 그녀의 존재 때문에 잠을 설친 모양이었다. 서연은 아이에게 다가가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곁을 지켜주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까.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보육원에서 잠 못 드는 밤, 스스로에게 불러주던 아주 오래된 자장가였다. 그때였다. 침대에 웅크리고 있던 민준이가 아주 조금씩 서연의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이는 그녀를 만지지는 않았지만 둘 사이의 거리가 한 뼘 정도 가까워졌다. 서연은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최민혁에게 당했던 모욕감과 수치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돈 때문이 아니라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작은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최민혁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교활했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계획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판단했다.
강지훈을 통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유진그룹을 손에 넣으려는 그의 야망에 있어 조카 민준이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고 그 아이의 마음을 얻을지도 모르는 가짜 엄마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유진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에서 이루어졌다. 재계와 정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그 화려한 연회는 강지훈이 이서연을 공식적으로 아내라고 소개하는 첫 자리였다. 서연은 며칠 동안 전문 강사에게서 상류층의 에티켓과 화법을 교육받았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모든 것이 어색했지만 그녀는 민준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과의 약속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최고급 디자이너의 드레스를 입고 수억 원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그녀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서린 불안감까지는 감출 수 없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곁을 지키며 마치 방패처럼 그녀를 보호했다. 그는 파트너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최민혁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인자한 외삼촌인 척 연기하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우리 서연 씨 오늘 정말 눈부시네. 매제가 사람 보는 눈은 없어도 여자 보는 눈은 있나 봐.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신용을 하며 음흉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마치 비밀 이야기를 하듯 목소리를 낮춰 주변 사람들이 겨우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속삭였다. 그런데 서연 씨, 이런 파티는 처음인가 봐. 아까부터 샴페인 잔을 쥐고 있는 손 모양이 영 어색하던데. 하긴 레스토랑에서 서빙만 하다가 이런 자리에 오려니 모든 게 낯설겠지.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 유진그룹의 안주인 자리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리가 아니거든. 그의 말은 꿀을 바른 독화살이었다. 대놓고 그녀의 출신을 비웃으며 그녀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임을 각인시키려는 의도였다.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가 나서서 최민혁에게 경고하려는 순간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우아하게 미소를 지었다. 네, 아주버님. 말씀대로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라워요. 특히 저는 오늘 아주버님을 보고 가장 크게 놀랐답니다. 나를 보고 왜 최민혁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네, 저는 아주버님이 돌아가신 여동생분을 무척이나 아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조카인 우리 민준이도 끔찍이 생각하시는 줄 알았는데 민준이의 새엄마가 될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시는 걸 보니 제가 잘못 알았나 싶어서요. 민준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요?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아이의 엄마가 될 사람의 체면을 먼저 세워주시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잘못 생각한 건가요? 서연의 말은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방어하는 대신 최민혁의 조카를 위한다는 위선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최민혁을 향하고 있었다. 자신의 속내를 간파당한 최민혁은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훈은 놀라움과 흥미가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그저 순하고 약한 여자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맹수 앞에서 꼬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상대의 목줄을 쥐고 흔들 줄 아는 지혜와 배짱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처음으로 서연을 계약 파트너가 아닌 한 명의 여성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최민혁의 공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을 시켜 서연의 뒤를 캤고 그녀가 과거에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며칠 후 서연이 민준이의 유치원 행사에 참여했을 때 험상궂은 남자 몇 명이 나타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봐, 이서연,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 돈은 언제 갚을 건데. 그들은 일부러 다른 학부모들이 모두 듣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민준이는 겁에 질려 서연의 뒤로 숨었고 다른 엄마들은 웅성거리며 그들을 손가락질했다. 모든 것이 최민혁이 꾸민 연극이었다. 서연을 사채 빚에 시달리다 돈에 팔려온 여자로 낙인 찍어 학부모들 사이에서 고립시키려는 속셈이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민준이가 자신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떨고 있는 것을 느끼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아이를 보호해야 했다. 그녀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며 괜찮아, 민준아, 엄마가 해결할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속삭였다. 그리고는 남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연기가 아주 서투시네요. 제가 빚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빚은 이미 제 남편이 모두 청산했어요. 확인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유진그룹 법무팀에 연락해 보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아이 앞에서 이런 짓을 하면 그땐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아동학대 미수로 고소할 겁니다. 당신들을 보낸 그 사람까지 함께요. 그녀의 단호하고 논리적인 태도에 남자들은 오히려 당황했다. 그들은 최민혁에게서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법적인 문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누르는 신용을 했다. 경찰 부를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꺼져줄래요?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꽁무니를 빼며 사라졌다. 서연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긴장의 끈을 놓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자신을 올려다보는 민준이의 눈과 마주쳤다.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자신을 지켜준 엄마에 대한 놀라움과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지우는 비서를 통해 모든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는 당장 최민혁의 사무실로 쳐들어갔다. 형님, 대체 무슨 짓입니까? 지훈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방 전체를 울렸다. 하지만 최민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왜 이래, 매제. 나는 그냥 매제를 도와주려고 한 것뿐이야.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그 실체를 똑똑히 보여주려고 한 거지. 저런 여자 때문에 우리 유진그룹 이미지가 얼마나 손상될지 생각해봤어. 내 아내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합니다. 형님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서연 씨나 민준이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면 그땐 형님이라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지훈은 살벌한 경고를 남기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노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대상은 최민혁뿐만이 아니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 서연과 민준이를 노출시킨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났다. 그는 저택으로 돌아와 곧장 서연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낮에 있었던 소동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 보였다. 괜찮아.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당신은 안 괜찮아 보이네요. 최민혁 전무, 내가 처리하겠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니요.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러지 마세요. 뭐라고? 이건 제 싸움이에요. 당신이 나설수록 최 전무는 나를 더 얕보고 공격할 거예요. 강지훈의 보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라고 생각하겠죠. 저는 그렇게는 못 살아요. 제 힘으로 부딪혀서 이겨낼 거예요. 그래야 민준이 앞에서도 떳떳한 엄마가 될 수 있어요. 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가녀린 몸 어디에서 그런 강인함이 나오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돈 때문에 시작한 계약 관계의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성을 그리고 민준이 엄마로서의 자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내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서연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흥미나 놀라움을 넘어섰다는 것을. 그것은 존중이었다. 그리고 그 존중의 감정 아래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작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서고 있었다. 계약서의 조항 따위는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최민혁의 반격은 이서연이 가장 약해진 순간 가장 평화로운 시간에 찾아왔다. 서연과 민준이의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을 하진 않았지만 서연의 곁에서는 스스럼 없이 미소를 지었고 가끔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옹알거리기도 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저택의 온실에서 함께 허브 화분을 옮겨 심고 있었다. 흙투성이가 된 민준이의 얼굴에 묻은 흙을 서연이 웃으며 닦아주자 아이가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까르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7년 동안 멈춰있던 이 집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기적과도 같았다. 2층 서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지훈의 입가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계약으로 시작된 이 관계가 가져다준 예상치 못한 따스함에 서서히 익숙해지고 있었다. 바로 그 평화로운 순간 지훈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비서실장과 홍보팀장의 전화가 빗발쳤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인터넷 뉴스 포털을 연 순간 그의 세상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단독 유진그룹 강지훈 회장, 재혼 상대. 알고 보니 희대의 사기꾼, 구이성진의 딸. 기사는 충격적이었다. 서연의 돌아가신 아버지 이성진이 과거 수십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였고 그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파산하거나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는 교묘한 논리로 아버지의 죄를 딸에게 덧씌우고 있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사기꾼의 딸이 재벌가를 상대로 제2의 사기극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식의 악의적인 문장들로 가득했다. 심지어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서연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루머까지 버무려져 있었다. 모든 것은 최민혁이 만들어낸 서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완벽한 각본이었다. 파장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회사 홈페이지는 마비되었다. 저택의 철문 앞에는 하이에나처럼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서연은 온실에서 돌아와 아무것도 모른 채 민준이의 손을 씻기고 있었다. 지훈은 차마 그녀에게 이 끔찍한 사실을 알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알게 되었다. 사용인들의 수군거림과 동정 어린 시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온 세상에 까발려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들고 있던 수건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녀는 잊고 싶었던, 지우고 싶었던 가장 끔찍한 기억과 다시 마주해야 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매일같이 집으로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던 사람들, 그리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그 모든 악몽이 되살아나 그녀를 집어삼켰다. 최민혁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다. 그는 장인 장모를 대동하고 저택으로 쳐들어왔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가, 강서방자네. 정말 우리 서윤이를 잊고 저런 더러운 피가 섞인 애를 집에 들인 건가. 장모가 울부짖었다. 최민혁은 비장한 표정으로 지훈에게 말했다. 매제일이 이 지경이 됐으니 결단을 내려야 해. 당장 저 여자를 내보내고 유진그룹과 최씨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지. 그리고 우리 민준이 저런 사기꾼의 딸 밑에서 자라게 할 순 없어. 앞으로 민준이의 양육권 문제는 우리 가문과 상의해야겠네. 필요하다면 내가 민준이의 법적 후견인이 되겠어. 그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 스캔들을 빌미로 민준이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 지훈과 유진 그룹을 소나기에 넣으려 하고 있었다. 모두가 지훈의 입을 주목했다.
그룹의 총수로서 그는 당연히 회사의 손실을 막기 위해 서연을 내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다. 그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그는 최민혁을 싸늘하게 노려보며 말했다. 제 아내와 제 아들의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형님은 이 집에서 당장 나가주시죠. 뭐 매제, 지금 제정신이야. 서연 씨는 내 아내이고 민준이 엄마입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준이의 후견인은 아버지인 저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내 가족을 위협하면 그땐 처남이고 뭐고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지훈의 단호한 태도에 최민혁과 그의 부모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돌아갔다. 폭풍이 지나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지훈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결정을 내렸는지 깨달았다. 그는 회사와 가문의 명예가 아닌 이서연이라는 한 여자를 선택한 것이다. 그는 2층으로 올라갔다. 서연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이미 짐을 다 싸놓은 상태였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텅 비어 보였다. 이만 가볼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지나쳐 문으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이 떠나는 것이 지훈과 민준이를 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가지마. 지훈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당신과 회사를 위해서 제가 떠나는 게 맞아요. 저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잖아요. 아니. 지훈은 그녀의 몸을 돌려 자신과 마주보게 했다. 엉망이 된 건 당신 때문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 내 잘못.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했다. 당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든 나한텐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아는 이서연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최민혁의 공격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고 사채업자들 앞에서도 내 아들을 지키려고 맞섰던 사람이야. 내 아들에게 7년 만에 처음으로 웃음을 찾아준 사람이라고.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고 싶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녀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지우는 그런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안았다.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긴 포옹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나도 지난 7년 동안 매일 도망치고 싶었어.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회사 일에만 미쳐있던 시간들. 최 씨 일가의 간섭과 통제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렸지. 당신이 오기 전까지 나도 민준이도 텅 빈 껍데기처럼 살았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영혼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같이 싸우자.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추며 말했다. 도망치지 마.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단단했다. 서연은 그 눈을 보며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로 살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유진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렸다. 모두가 강지훈 회장이 아내와의 이혼을 발표하고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잠시 후 강지훈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밤새 고통으로 힘들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표정을 한 이서연이 함께 서 있었다. 지우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것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비난과 공격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서연은 자신을 굳게 잡아주는 그의 손의 온기를 느끼며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제 계약으로 묶인 파트너가 아닌 운명을 함께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태풍의 눈이 되었다. 강지훈은 이서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녀의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겪었던 고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에게 따뜻한 엄마가 되어주고 있는 그녀의 진심을 담담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변호했다. 그리고 유진그룹의 법무팀이 이서연에 대한 모든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선포했다. 그의 모습은 회사의 손실을 걱정하는 CEO가 아닌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여론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연을 비난하던 대중들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그녀의 모습과 그녀를 끝까지 지키려는 지훈의 모습에 감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민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강지훈의 독단적인 경영과 사생활 문제로 그룹의 가치를 하락시킨 책임을 묻겠다며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이사회 내에서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믿었다. 결전의 날은 유진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최 씨 일가와 유진그룹의 핵심 이사진이 모두 모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모두의 시선은 회의를 주재하는 최민혁과 그 맞은편에 나란히 앉은 강지훈 이서연에게로 쏠렸다. 서연은 그 압박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자신의 손을 굳게 잡아주는 지훈의 온기에 의지하며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최민혁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이번 스캔들로 인해 유진그룹의 주가가 얼마나 폭락했는지, 기업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되었는지를 과장되게 설명했다. 이 모든 것이 강지훈 회장의 잘못된 판단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저런 출신도 불분명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지훈 회장의 해임과 제 조카 강민준 군에 대한 저의 후견인 지위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몇몇 이사들은 최민혁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최민혁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모두의 시선이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어떤 변명을 할까, 혹은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려 할까. 하지만 지훈은 예상과 달리 너무나도 침착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방어하는 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심판을 내리는 자의 눈빛이었다. 최민혁 전무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회사를 걱정하는 그 마음에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훈의 비꼬는 듯한 말에 최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최 전무가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진그룹의 위기는 제 아내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회사 내부에 있는 암적인 존재 때문에 시작된 것이죠. 지훈이 손짓하자 그의 비서가 새로운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최민혁이 관리해왔던 죽은 동생의 유산, 즉 민준이 몫의 재산에 대한 회계 장부였다. 이것은 최 전무가 관리하던 제 아들의 신탁 자금 내역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저희 감사팀이 원본 데이터와 대조해 본 결과 지난 7년간 약 500억 원에 달하는 돈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최 전무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민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거짓말이야. 내 놈이 날 모함하려고 조작한 거야. 조작이라고요. 지훈은 차갑게 웃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다음 화면에는 최민혁이 의문의 인물과 은밀하게 만나는 사진과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그 인물은 바로
서연의 과거를 폭로한 기사를 쓴 기자와 민준이의 유치원에 나타나 소란을 피웠던 사채업자들이었다. 최민혁이 그들에게 돈을 건네며 사건을 사주하는 모든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자신의 조카를 볼모로 매제를 협박하고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언론과 조폭까지 동원하는 사람. 과연 누가 유진그룹의 진짜 암적인 존재입니까? 지훈의 일격에 최민혁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사들의 시선은 경멸과 분노로 바뀌어 그에게 꽂혔다. 이 모든 건 유진그룹을 위해서였어. 저런 근본 없는 계집애한테 우리 그룹을 통째로 넘길 수는 없었단 말이다. 최민혁이 발악하듯 소리쳤다. 그 순간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고 있던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최민혁을 증오나 경멸이 아닌 연민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주버님,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민준이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당신에게 민준이는 그저 죽은 동생의 아들, 당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죠. 하지만 저에게 민준이는 제 전부입니다. 저는 그 아이 덕분에 웃는 법을 다시 배웠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아침 민준이가 저에게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말을 잃었던 아이가 7년 만에 처음으로요. 서연은 눈물을 참고 말을 이어갔다. 당신이 말하는 유진그룹의 명예, 최씨 가문의 핏줄. 그런 건 민준이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수백억의 유산이 아니라 함께 흙장난을 하고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고 아플 때 곁을 지켜주는 진짜 가족입니다.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그런 평범한 행복을 아이에게 줘본 적이 있습니까? 그녀의 진심 어린 말은 그 어떤 증거 자료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그들은 한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던 한 남자의 추악한 욕망과 그 아이를 지키려 했던 한 여자의 위대한 모성애를 똑똑히 목격했다. 결과는 정해졌다. 최민혁은 그 자리에서 모든 직위가 해제되었고 횡령 및 배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회의가 끝나고 지훈과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지훈은 사람들 앞에서는 처음으로 서연의 손을 잡고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겨 가볍게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회의실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창밖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가장 혹독한 시련을 함께 이겨냈고 이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동반자가 되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가짜 관계는 끝났다. 이제 진짜 사랑과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다. 최민혁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 강지훈의 저택에는 거짓말처럼 평화가 찾아왔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성체처럼 차갑고 삭막했던 그 집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 더 이상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웠던 정막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민준이의 맑은 웃음소리와 서연의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지훈의 낮은 웃음소리가 채워졌다. 집안 곳곳에는 서연이 가꾼 작은 화분들이 놓여 생기를 더했고 주방에서는 언제나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다. 집은 마침내 가정이라는 온기를 되찾았다. 가장 큰 변화는 민준이에게서 일어났다. 엄마라는 단어를 시작으로 아이의 닫혔던 언어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어로, 그 다음에는 짧은 문장으로. 이제 8살이 된 민준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제잘거리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평범한 아이가 되어 있었다. 아이는 서연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잠들기 전에는 항상 서연이 읽어주는 동화책을 들어야만 잠이 들었다. 지훈 역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차가운 지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퇴근 시간을 앞당겼고 주말에는 회사가 아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서연과 함께 민준이의 유치원 행사에 참여했고 아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아들과 눈을 맞추는 법을,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서연을 통해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서재 깊숙한 금고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그와 서연의 관계를 시작하게 했던 혼인 계약서였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에는 돈과 역할에 대한 차가운 조항들만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불과 몇 달 전 이것이 자신과 서연의 관계를 증명하는 유일한 문서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계약서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민준이와 함께 동화책을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자연스러워서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다. 서연 씨. 그의 부름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에게 계약서를 내밀었다. 서연은 그것을 받아보고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게 아직도 있었네요. 이걸로 시작된 관계였지. 지훈이 씁쓸하게 말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증명하는 종이야.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어쩌면 우리에겐 이게 최선이었을지도 몰라요. 이 계약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가족이 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녀의 말에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벽난로 앞으로 이끌었다. 그는 계약서를 반으로 접어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다. 종이는 순식간에 검게 변하며 재가 되어 사라졌다. 그들의 불안하고 위태로웠던 시작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재가 되어 사라지는 계약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했어. 당신의 마음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거, 당신을 내 아들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던 거, 전부 다. 괜찮아요. 서연이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당신도 나도 민준이도 모두 상처가 많았으니까요. 우리는 그냥 서로를 치유하는 방법이 서툴렀을 뿐이에요. 며칠 후 지우는 서연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그가 예약한 곳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프렌치 레스토랑 르시엘이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레스토랑은 텅 비어 있었다. 오직 그들 세 사람을 위한 은은한 조명과 감미로운 음악만이 흐르고 있었다. 지훈이 레스토랑 전체를 빌린 것이었다. 여긴, 서연이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잖아. 모든 것이 시작된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 그들은 창가 자리에 앉아 즐겁게 식사를 했다. 민준이는 7년 전 겁에 질려있던 아이가 아니었다. 아이는 신이 나서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지훈과 서연의 눈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지훈이 신호를 보내자 민준이가 수줍은 얼굴로 서연에게 다가왔다. 아이의 작은 손에는 벨벳으로 된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엄마 선물이에요. 서연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세련되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가 놀라 지훈을 쳐다보자 그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총수가 한 여자를 위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이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빚졌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에게 세상을 되찾아 주었고 나에게는 잃어버렸던 마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당신은 내 얼어붙었던 세상에 찾아온 가장 따뜻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제 더 이상 계약이 아니라 내 심장으로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돈이나 의무 때문이 아닌 사랑으로
당신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서연 씨 나와, 그리고 민준이와 진짜 가족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넘치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분명한 긍정의 대답이었다.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민준이는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그렇게 그들은 세상의 축복 속에서 비로소 하나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1년 후 평창동 저택의 정원,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이제는 제법 소년티가 나는 민준이가 잔디밭을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의 뒤를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작은 여자아이가 아장아장 따라다녔다. 오빠 같이 가. 정원 한쪽에 놓인 벤치에 앉아있던 서연이 행복한 미소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배는 다시 부드럽게 불러와 있었다. 그녀의 어깨를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편이 된 지훈이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사랑해 서연아. 나도 사랑해요, 여보. 그들의 시선은 푸른 하늘 아래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상처와 고통으로 시작되었던 인연은 이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행복이 되어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차갑던 성벽은 무너지고 그 자리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울타리가 세워졌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상처를 보듬고 피어난 사랑의 기적으로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